네. 마지막 키노트 세션으로 커뮤니티 대표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오픈스택의 현재,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저희 커뮤니티의 전 대표님들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이 커뮤니티 초대 대표님이신데 초대 대표님부터 자기소개 간단히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2010년 12월에 아마 비공식적으로 처음 오픈스택 코리아 커뮤니티를 시작을 해서 2013년까지 한 2년에 3년 정도 초대 리더 맡아서 한 안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이대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오는 거죠? 네. 그 일을 뒤어서 제가 또 3년 동안 2대 오픈스택 사용자 그룹을 맡았던 장현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네. 예.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대표를 3대 대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조성수 후임 대표님께서 이렇게 오래 하실 줄 몰랐는데 어쨌든 장기 그렇게, 집권을 하고 계신 예, 현 네. 대표님. 하게 하도록 부대표도 같이 이렇게 해서 저는 그때 대표 활동을 했었고요. 최영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재 대표 맡고 있고요. 어쩌다 보니 장기 집권하고 있는 조성수라고 합니다. 앞에 계신 전 대표님 분들은 3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딱 대표가 됐을 해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요. 코로나가 3년 동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3년 대표 동안 이제 온라인으로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연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대학생 때 봤는데 네,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픈스택이 세상에 나온 지도 벌써 한 15년이 됐고, 이제 오픈인프라 파운데이션이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편입되면서 오픈스택 커뮤니티에도 굉장한 큰 변화를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커뮤니티 전 대표님의 시선으로 봐온 오픈스택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3개 챕터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과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픈스택 이 세상에 처음 나온 건 20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커뮤니티는 2011년도 2월에 만들어졌어요. 예, 초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오픈스택을 처음 접하게 되셨고 어떻게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셨나요? 네. 2010년 당시가 아마 클라우드 지금 AI 붐이 지금 일듯이 지금 AI 붐 훨씬 크긴 하지만 그때 클라우드에 대한 화두가 굉장히 많았던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오픈 네뷸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클라우드를 하기 위한 매니지먼트 이제 툴들이 나오고 있었고, 당시 제가 있던 회사가 KT였는데 KT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일단 업무로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위한 이제 기술에 대해서 R&D를 하는 업무를 받았었고요. 그 와중에 2010년 7월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오픈스택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가 나왔고 이 오픈스택 프로젝트가 나사하고 렉스페이스라는 회사가 만들었고 그 당시에 있던 다른 프로젝트 혹은 다른 기술 대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참여하는 큰 규모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당시 이제 R&D를 하고 있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굉장히 앞으로 뭔가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픈스택이라는 기술을 R&D의 한 꼭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픈스택이 텍사스에 시작했는데 제가 석박사를 텍사스에 받아서 학연과 지원이 약간 연계된 친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도 있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를 만들게 된 이유는 그 당시 이제 오픈소스도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던 때라. 오픈소스에 대한 참여, 기업, 커뮤니티에 같은 화두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였고요. 오픈스택이란 프로젝트를 들여다보고 있다가 얼핏 보니까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제 사용자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저희가 일본에 지는 건 또 참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늦었지만 만들어야겠다. 적어도 2번째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행히 한국 커뮤니티라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그 당시에 구글에 이제 메시지 보드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구글 그룹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오픈스택의 재단 쪽하고 이제 연결이 되고 그래서 2월에 공식적으로 이제 커뮤니티 인정을 받고 시작을 이제 하게 된 게 시작점이었습니다.
2대, 3대 대표님 분들께서는 어떻게 오픈스택을 처음 접하게 되셨나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제가 이제 회사를 입사를 했는데 오픈스택이라는 걸 이제 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오픈스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커뮤니티 모임을 나가라. 이렇게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가서 이제 만났고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2대 대표까지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3대 대표님도 거기서 만났죠. 3대 대표님은 오픈스택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2012년 그때가 6월 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KR넷이라는 컨퍼런스에 갔는데 그냥 우연히 앉았는데 여기 왼쪽에 계신 안지석 박사님께서 오픈스택이란 무엇인가 발표를 하고 계셔서 그때 오픈스택을 처음 들었었고 그게 오픈스택이 인연이 시작일 줄 몰랐는데 그 이후에 잠깐 한 6개월 정도 캐나다에 가서 뭐 여러 가지 하다가 결국 오픈스택을 한 40개의 클러스터에 설치하는데 제로보드 그땐 제로보드였거든요. 검색했는데 이제 한글 글은 제로보드에 있는 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좀 커뮤니티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다가 이제 2013년 말에 스타트업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제 계신 한 전무님께서 지금도 여기 행사장 와 계신데 오픈스택 데이가 열리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 해서 갔다가 갑자기 뒤풀이도 같이 가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옆에 계신 분께서 스터디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주시면 스터디를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운영진에 합류하고 대표가 되고 이제는 물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 나온 오픈인프라 데이에 처음 참석하시면서 오픈스택을 접하게 되셨는데 또 여기 2대 대표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죠 오픈인프라 데이즈 로컬 행사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한 게 그 처음 전 세계에서 오픈인프라 로컬 행사가 한국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2014년도에. 근데 그때 시작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때 오픈인프라 데이 코리아를 준비하면서 그때는 오픈스택 데이즈였죠.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또 그때 회고를 한번 해보면서 그때 또 시장 상황은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판은 제가 벌려놓고 물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은 다 하셔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어서. 맞아요. 여기서 판을 벌려놓고 제가 뒷수습을 했는데 후원사를 처음에는 찾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후원 금액이 딱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400명만 이렇게 모아보자 해가지고 그때 행사 장소를 아마 세종대학교에 있는 데로 했을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자바 그 JCO가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그 자바 개발자 행사로 해서 되게 유명해서 그 JCO 그 회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어떻게 행사를 하는지를 그때 막 전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장소도 빌리고 그 다음에 행사를 같이 도와주실 분들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저는 400명, 저희는 400명 오면 성공한 거다 했는데 700명인가 거의 800명 정도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조금 많이 진행하면서는 어려웠지만 행사가 끝나고 나서는 많은 분들이 오픈스택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 다음에 이거 되겠다.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시장 상황 어땠나요? 오픈스택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었나요? 아니면은 대부분 오픈스택을 좀 배워보려고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았나요? 아무래도 그때는 초창기라서 배워보려고 오신 분들, 저게 뭐지? 클라우드 저거 뭘까? 뭐 이렇게 하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해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딱 10년 지났잖아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오픈스택을 지금 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여전히 더 오픈스택을 공부하고 싶어서 왔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꽤 많이 계시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14년, 15년, 16년도를 하고 이제 3대 대표님이 되시고 나서부터는 오픈스택뿐만이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와도 같이 연합해서 행사를 하셨잖아요. 오픈스택과 그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된 쿠버네티스 유적으로 그다음에 OCP까지 같이 함께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연합하는 행사를 기획하시게 된 건가요? 저는 앞서 행사가 1회 때를 시작으로 이후에 행사 규모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 정말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잠실 롯데호텔에서 빌려서 1000명 정도 규모를 하고 그 다음에는 별도로 뭐 마켓플레이스 같은 부스를 열어서 개최하기도 하고 코엑스에서도 열고 점점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5년에 이제 쿠버네티스가 나왔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쿠버네티스 코리아 유저그룹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안지석 박사님께서 오픈스택 쪽도 많이 여전히 파운더로서 인플루언스를 주고 계시지만 쿠버네티스 쪽에서도 많은 파운더 시작 한국 유저그룹이 생성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러면서 쿠버네티스와 오픈스택 커뮤니티 간에 자연스럽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마련되었었고요. 그 부분이 제 기억으로 2017년 같은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지금 4명이 다 모여있지만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2017년도에도 저희 3명이 모이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보스턴에 같이 가서 이렇게 발표를 커뮤니티 1대1대 3대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보스턴의 행사의 토픽이 오픈 스택 서밋이 아닌 오픈 인프라스트럭처 서밋으로 바뀌게 되는 첫 신호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티도 이제 오픈 스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오픈 인프라스트럭처를 이루는 기반이 되는 여러 오픈 소스와 그리고 기반이 되는 인프라, 뭐 OCP와 같은, 그다음에 셉과 같은 그런 부분과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 당시는 지금은 사실 제가 애도 태어나고 해서 이렇게 가족이 많이 있는데요. 그 당시는 시간이 정말 많았어서 여러 커뮤니티를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내 커뮤니티 활동도 많이 참가하면서 같이 보게 되면서 그런 시너지 포인트를 좀 편하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현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제 오픈스택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던 초대 대표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봤던 오픈스택 대비해서 2025년도의 오픈스택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시장의 상황이나 아니면 가치 이런 것들? 가장 큰 차이라면 그때는 오픈스택이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시던 분들이 많았던 시절이고요. 지금은 오픈스택은 제가 보기에는 오픈스택이 단독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인프라를 관리하는 백엔드 기술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대부분의 사용자한테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백엔드 기술이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표준화되어 있는 API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이 좀 차이가 난다고 보고요. 초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오픈스택이란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픈스택이 처음 나왔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목표가 그 당시에 AWS가 막 퍼블릭 클라우드를 키우고 있을 때니까 오픈소스하고 오픈 에코시스템으로 AWS 같이 할 수 있다가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한 오픈스택의 솔루션한 패키징이나 또 그걸 갖고 퍼블릭 클라우드 하려는 니즈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시장은 넘어갔죠. 그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특히 통신회사들이 LTE나 5G를 가상화하기 시작했고 그 가상화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오픈스택이 많이 활용이 되면서 사실 통신사들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오픈스택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또 당시에 퍼블릭보다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장에서 오픈스택에 대한 니즈가 발생을 하면서 오픈스택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중국에서는 중국이라는 특성상 외국의 벤더 솔루션들을 잘 쓰기 힘들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프라이빗이나 퍼블릭하기 위해서 오픈스택을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사용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또 오픈스택이 발전을 했고요. 지금은 물론 AI나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는 쿠버네티스가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용자 워크로드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스택은 사실 보이는 표면상에서 많이 아래로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내가 단순히 어떤 VM을 어떤 적정 규모로 쓰는 니즈가 아니라 내가 VM과 다양한 스토리지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런 모든 리소스를 혼합적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그걸 하기 위한 기술이 오픈스택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는 인프라 레이어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시장의 요건이 지금은 뭐 AI 하니까 GPU, 엔비디아 GPU가 단독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AI가 직접 서비스에 적용하는 시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GPU만 필요해가 아니라 어떤 서비스들은 CPU도 써야 되고 어떤 인퍼런싱이나 이제 추론을 위해서는 GPU도 쓰지만 뭐 GPU, CPU가 혼합된 워크로드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GPU를 위한 트레이닝 목적으로 GPU도 써야 되고 스토리지도 각각의 목적에 맞춰서 다양하게 제공이 돼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서로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하나의 네트워크를 언제든지 엮을 수 있어야 된다는 니즈들이 만약 커지면 AI가 서비스에 점점 확산되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인프라 레이어의 백엔드 기술은 사실 오픈스택이 가장 좋은 기술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럼 또 그걸 통해서 오픈스택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과거와 지금이 오픈스택이 유명하다 안 하다, 많이 쓰인다 안 쓰인다의 차이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니즈나 유스케이스나 활용도에서 오픈스택이라는 그 백엔드 기술들이 진짜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를 가지고 사실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라지고 바뀌어가고 잘 보이다가 안 보이는 백엔드 기술로 바꾸곤 있지만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쓰이는 형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시장도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전과 다른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대 대표님께서는 현장에서 오픈스택을 이제 다루는 엔지니어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고 계시잖아요. 과거 대비해서 지금의 오픈스택을 도입하려는 고객들이 원하는 요구사항들이 좀 많이 변한 게 있을까요? 과거에는 어떤 것들을 좀 많이 주로 봤는데 요즘에는 어떤 기능들을 좀 많이 원한다 이런 측면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단순하게 그냥 가상머신을 우리는 쓰고 싶어. 우리 회사도 AWS와 같은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리 회사 내에서 하고 싶어. 라는 니즈에서 오픈스택을 많이들 도입을 해서 하셨다면 지금 시장 트렌드는 AI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AI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 다양한 그 밑에 있는 다양한 인프라스트럭처들이 필요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에는 서버도 있을 테고 뭐 GPU와 같은 메모리도 있을 테고 그리고 메모리만 있으면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서버 만들어서 그 위에 운영체제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 설치한다고 우리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이거 혼자 쓰지 않고요. 나눠 쓰고 싶잖아요. 쉐어링 할 수 있는 그런 또 클라우드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이 거기에 사이에 또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어플리케이션들을 구성을 하고 또 개발을 해야만 AI 어플리케이션들을 당연히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단순하게 가상화를 이렇게 원했었지만 지금은 또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을 또 하기 위해서 이런 오픈스택 클라우드 서비스가 지금은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복잡한 환경을 또 우리가 잘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이 또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휴먼 에러도 많이 발생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가 또 곽강을 받을까요? 자동화, 오토메이션이 또 되게 필수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요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객들과 함께 현장에서 계속 협의하고 그런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3대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기술과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면은 이제 커뮤니티 쪽으로 좀 가보려고 하는데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최영락 전 대표님은 대한민국 최초로 오픈스택 공식 프로젝트 팀 리더셨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업스트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프로젝트 팀 리더가 되셨는지 그런 활동에 대한 과정들이랑 과거 대비해서 요즘의 업스트림 활동은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뛰어나다고 하셔서 감사하지만은 그러니까 오픈스택이 이제 컨트리뷰션이 이제 사실은 저는 한 3주 전쯤에 어떤 쿠브콘 인디아 쪽에서 키노트에서 지금 조나단 브라이스께서 하고 이제 그 CNCF CTO께서 같이 발표하셨거든요. 거기에서 보면은 그 글로벌 컨트리뷰션 순위가 CNCF 쪽에서 나오는데 여전히 한국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2014, 15년 당시에 오픈스테이크 컨트리뷰션을 보면은 이제 가끔 보면 좀 의미 있는 이메일 주소가 많이 보여요. 저희 도메인이나 회사 도메인. 그래서 국내에서도 컨트리뷰션이 없는 건 아닌데 확실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컨트리뷰션이 조금 적은 거는 사실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민망한데 번역이라는 부분에서 오픈스택이 제가 봤을 때 영어 문서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좀 한글화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그 당시에는 오픈스택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릴리즈 한 6개월 정도 기준으로 한 300단어 이상 정도를 번역하면은 액티브 테크니컬 컨트리뷰터라고 하고 오픈스택 서밋 티켓까지 줬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일본 서밋도 전 처음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글로벌 컨트리뷰터들과 만나면서 좀 기여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뭐 그 부분에서 뭐 제가 시작을 했던 부분보다는요, 그때와 지금을 살펴보게 되면 저는 뭐 그 이후에 사실 쿠버네티스 쪽도 이제 한글화 번역팀에서 시작하게 될 때 같이 참여해서 어프로버 리뷰어 권한이 빠졌었다가 최근에 다시 들어와서 지금 리뷰를 좀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트렌드를 봤을 때 아까 이 산업계의 트렌드와 사실 오픈소스 하는 컨트리뷰션 하는 트렌드가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 비슷한 부분을 그 마이그레이션과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오픈스택을 초창기에 썼던 플랫폼에서 지금 10년 전에 이미 설치해서 시작하시는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비즈니스 하시는 업체들도 있는데 그 업체들이 오픈스택을 더 최신화해서 가기 위해서는 계속 업스트림 소스와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온라인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번역 플랫폼도 오픈스택 쪽이 자나타라고 하는 오픈소스 썼었는데 그게 지금 데드가 되면서 어떻게든 웹네이트라는 새로운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압박이 사실 굉장히 심해서 저는 제가 업스트림 컨트리뷰션 하는 건 지금은 저는 회사에서는 뭐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컨테이너 쪽에 스페셜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진짜 개인 시간을 써서 그 웹네이트로 마이그레이션을 끝내고 보자라는 생각에서 지금 개인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오픈스택이 그래도 한국에서 이런 글로벌 오픈소스에 컨트리뷰션을 하는 쪽에서의 중요성과 그런 부분을 많이 공유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이제 글로벌 컨트리뷰션을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재밌고 많은 컨트리뷰터들, 글로벌 컨트리뷰터들의 서로 때로는 굉장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좀 의미 있는 피드백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컨트리뷰션 성장하고 국내에서도 이 생태계가 지금 AI라든가 플랫폼 엔지니어링 많은 쪽에 생태계가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세 분 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큰 뉴스가 또 떴어요. 오픈인프라 파운데이션이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편입된 것 말고도 오픈인프라 파운데이션의 약간 대표격인 조나단 브라이스가 이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클라우드 컴퓨팅을 전체를 총괄하는 익스큐티브 디렉터로다가 선정이 됐다라는 뉴스가 떴었죠. 세 분께서는 그런 뉴스를 봤을 때 좀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오픈스택 한국 커뮤니티를 처음 만드신 은재석 박사님은 더 그러실 것 같은데 그 뉴스를 접하셨을 때 소감이 어떠셨나요? 드디어 됐구나. 뭐 예전부터 이 말이 많아서. 근데 저는 좋았던 게 사실 저희는 오픈스택을 성공시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큐버트도 툴이고 오픈스택도 툴이고 쿠버네티스 툴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사실은 다 똑같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서 저한테는 다 같은 그 소프트웨어들인데 이게 파운데이션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경계선이 생긴 듯한 느낌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런 거 왜 같이 얘기 못하지? 이런 거 왜 같이 못할까? 그게 되게 아쉬웠는데 이제 LF 리눅스 파운데이션 산하로 들어가게 되고 조나단 브라이스가 CNCF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갖게 되면서 아 이제는 진짜 나한테는 좀 필요 없는 경계선이 없는 진짜 내가 필요한 인프라성 기술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말할 수 있게 됐구나
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픈스택 측면에서도 어떤 AI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오픈소스 기술로서 좀 더 자리를 가지고 뭐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자신만의 유스케이스가 자신만의 특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혹시 두 분 중에서 코멘트 하실 분 있으실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10년 전 2015년에 도쿄 서밋에서 조나단 브라이스도 다 처음 봤었는데 지난 6월에 쿠브콘 재팬을 처음 갔거든요. 쿠브콘 행사를. 근데 그 이후에 바로 발표되는 거 봐서 참 아까도 제가 마이그레이션 모더나이제이션 이야기했지만은 IT는 계속 변하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은 진짜 지금 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툴이 계속 지배해서 노미네이션에서 계속 가기는 좀 힘든 세상은 있어요.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여전히 뭐 C, C++ 있지만은 파이썬이라든가 새로운 뭐 고 언어라든가 이렇게 탄생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진짜 제가 느낀 거는 이 IT 세상이 진짜 변하고 있구나. 뭐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고요. 이런 변화의 세상에서 요즘 AI가 저도 뭐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시간 짧아서 많이 얘기 못하지만 이런 AI라는 부분이 참 이 마이그레이션과 모더나이제이션에서 많이 도움을 줄 수 있고 여전히 우리가 쓰는 부분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이게 정말 좋을까? 괜찮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더 하게 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더 그 오픈 인프라와의 그 기저되는 툴과 여러 오픈 소스들 간의 화학적 결합이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대 대표님께서 이제 막 오픈스택을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동료분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저는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저는 고향이 대전이거든요. 그래서 대전에서 서울로 처음 올라왔을 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지인이. 그거 저는 되게 작은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오픈스택이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만나고 오픈 인프라라고 하는 기술을 공부하면서 지금은 글로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도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어제보다는 발전된 오늘보다는 조금 더 발전하는 내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신 세 분의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